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의 사령관은 영국의 넬슨이 아니라 한국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토 회의장에서 영국 연구가 말해 회의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넬슨이 아니라고. 그것도 더 위대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나토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해군 사령관들이 이 연구가의 설명에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영국 해양사 연구자 엘레나 톰슨이라고 합니다. 평소 이런 회의에 참석할 일이 많진 않았어요. 저는 지난주 파리에서 열린 나토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이 마구 뛰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긴장된 건 처음이었죠. 회의장은 금속으로 된 벽과 천장에 반짝이는 조명 아래 크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이미 200명쯤 되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화려한 훈장이 빛나는 제복을 입은 장군님들도 보였고 표정이 굳은 군사 전문가분들도 계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제자리를 찾았는데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오늘 발표될 건 바로 현대 전투함과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으로 명량 해협 전투를 재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어요. 한 남성분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시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명량 해협 재현 시뮬레이션, 한국 12함대 대 미국 150함대입니다. 그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나무로 만든 옛 판옥선 12척이 현대 전투함 150척을 이긴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의 결과가 뜨자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300회 시뮬레이션 평균 승률 94.7%.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 오신 군 지휘관분들 모두 입이 떡 벌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속삭이듯 이건 분명 오류일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발표를 진행 중이던 리처드 밀러 제독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시뮬레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회의장은 웅성웅성 속삭임으로 가득 찼어요.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분들도 있었고 고개를 저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지켜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가능한 거죠? 누군가 크게 물었어요. 제독님께서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셨습니다. 화면에는 강력하게 소용돌이치는 좁은 해협의 모습이 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단순히 함선끼리 싸운 게 아닙니다. 제독님께서 설명하셨죠. 바다 그 자체를 전투에 활용하신 겁니다. 위험해 보이는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명량 해협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이건 단순히 함선과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그 힘을 전투 전략으로 전환한 장군의 통찰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죠. 500년 전 조선의 장군이 어떻게 현대 전투함과 맞설 전술을 고안하신 걸까? 그의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그 정적이 감도는 회의실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반드시 그 현장을 직접 봐야 해. 명량 해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해야겠어. 이 결정이 저를 파리에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놀라운 발표가 있은 지 딱 5일 후에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설렘으로 후끈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로 와야겠다는 확신만 있었거든요. 바로 기차역으로 들어가서 통영행 티켓을 샀습니다. 기차가 해안선을 따라 달릴 때 동해 위로 해가 천천히 떠올랐고 아침 햇살의 바다가 주황빛과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맴돌았어요. 어떻게 12척의 함선이 150척을 이길 수 있지? 이순신 장군만의 비밀이란 뭘까? 다음 역은 통영입니다. 기차 방송이 울렸습니다. 통영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았어요. 울돌목으로 가주세요. 제가 미리 적어둔 한글을 기사님께 보여드리며 부탁드렸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순신 장군에 관심 있으세요? 부서진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택시는 좁은 골목을 지나 해안도로로 나갔고 이윽고 울돌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사진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사납게 소용돌이 치며 좁은 틈에 갇힌 야생 동물 같았거든요. 강한 조류가 뒤틀리고 뒤엉키면서 작은 배까지 삼켜버릴 듯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작은 절벽 위에 서서 내려다보니 자연의 살아있는 힘이 제 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인상적이네요. 제가 속삭였어요. 근처에 있던 현지 가이드분도 물결을 바라보다가 저의 말에 고개를 돌리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장군님께서 벗처럼 만드셨죠. 적선이 이 해협에 들어올 때마다 조류를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하셨습니다.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상상해보세요. 판옥선 12척이 이 거친 물살을 무기로 삼아 133척 적선을 상대했다는 걸. 일본 함선은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서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테고 장군님 함선은 이 물살을 뚫고 소용돌이 사이를 누비셨겠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보이는 것마다 느껴지는 것마다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어요. 여기 물은 다르게 움직여요. 제가 썼습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 치고 모양을 바꿔요. 이 패턴을 알면 함선이 어디로 떠내려갈지 예측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물결이 조수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때는 조류가 천둥처럼 으르렁거렸고 또 다른 때는 소리 없이도 치명적인 기운을 뿜어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거야.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게 비밀이었어. 장군님은 단순히 함선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어. 바다와 함께 호흡하며 싸우셨던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해양대학교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가이드분께서 그 학교 도서관에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 자료를 직접 보고 싶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학교에 도착했어요.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 위로 크고 작은 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 엔진과 컴퓨터를 단 현대 함정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궁금했어요. 도서관 안은 조용하고 시원했어요. 은빛 머리카락이 섞인 나이 지긋한 여성분께서 안내 데스크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는데 톰슨 박사님이시죠? 이메일 잘 받았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특별 소장실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키가 큰 책장 사이를 지나 뒤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여러 장의 서류와 책, 지도들이 놓여 있었어요. 편하게 보세요. 필요하시면 밖에 있을게요.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탁자에 앉아 첫 번째 폴더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그 안에 있던 내용을 보자마자 턱이 떨어질 뻔했답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명량해전 일본군 전사자 약 9만 8천 명, 조선수군 전사자 일부 전술 시나리오에서는 0으로 기록됨. 16세기 대포 화력과 화약 사용량에 대한 상세 수치, 조선 판옥선 3층 전투 갑판 설계도. 이걸 보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일본군이 거의 10만 명을 잃었는데 조선 쪽 전사자는 전혀 없다고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기록이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도면이었어요. 판옥선 함선이 부품별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정확한 치수까지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대포 발사 각도를 나타낸 도해까지 있었어요.
이건 대략적인 스케치가 아니에요. 공학 설계도예요. 제가 속삭였어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명량 해협이 그려진 커다란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여백마다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조류 변화, 함선 이동에 미치는 영향 같은 작은 메모가 가득했어요. 장군님께서 모든 걸 계산하셨어요. 제가 깨달았죠. 500년 전 이순신 장군은 이미 현대의 과학자이자 엔지니어 같은 사고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문서를 넘겨보니 현대 유럽 군함과 조선 판옥선을 비교한 실험 결과도 나와 있었어요. 판옥선이 특정 조건에서 현대 함선보다 2배 빠르게 선회하고 3배 가까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 제가 소리내어 말했지만 숫자는 명백했어요. 정교한 연구에 뒷받침된 수치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죠. 그때 도서관장님이 방으로 살짝 얼굴을 내미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무배가 느리고 둔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함선은 우리 해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유럽에서 몇 세기 뒤에 만든 함선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진보적이었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역사책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연히 운이 좋았던 원시배들이 아니라 과학과 자연을 깊이 이해한 분이 정교하게 만든 공학적 산물이었다는 사실을요. 짐을 챙기며 느낀 건 설렘과 혼란이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빠진 한 조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은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가봐야겠어.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비밀이 남아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부산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곱씹으며 머릿속이 분주했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한 해군 지휘관이 아니라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이자 전술의 천재였어요. 하지만 뭔가 아직도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은 정말 거대했어요. 전통 한옥 지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멋진 건물이었죠. 저는 안내 표지를 따라 역사 기록 문서실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민지라는 젊은 연구원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보실 만한 특별 자료가 하나 있어요 하시며 직원 전용 문을 통해 저를 안내하셨어요. 이 문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정보예요. 작은 방에 들어서니 유리 진열장 안에 단 한 통의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종이가 조심스럽게 보관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장군님이 유배지에 계실 때 작성된 비밀 첩보 보고서입니다. 민지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장군님이 유배됐던 일은 알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민지님께서 옛 한글 문헌을 조심스레 번역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궁중 부패 관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시더라고요. 장군님이 파면된 뒤에도 누가 조선에 충성하는지, 누가 일본 편에 서 있는지 정보를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땅에서도 전투를 벌이신 거네요. 뭐 전쟁을. 맞습니다. 민지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적은 바깥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궁중에도 장군님을 시기하거나 일본에 매수된 관리들이 있었거든요. 문서에는 이름이 나열된 목록, 암호화된 메시지, 궁궐 내부 지도가 그려진 듯한 도면까지 있었어요. 여백에는 또박또박 적힌 메모가 가득했죠. 이 필체가 장군님 직접 쓰신 건가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쭤봤어요. 네, 장군님 손글씨입니다. 민지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유배 중에도 충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받으셨어요. 전쟁을 이기려면 바다뿐 아니라 정치 전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새 정보를 소화해 보려 애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장은 바다에만 있던 게 아니었군요. 민지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궁중, 수군 장병들의 마음, 백성들의 의지, 그리고 바다의 모든 것이 장군님의 전장이었어요.
대포만큼 정보도 무기였죠. 민지님은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장군님과 충신들 사이에 오간 편지, 일본군 이동 상황 보고서, 유배 중에 몰래 전해진 비밀 메시지 등등이었죠. 그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아드님께 쓰신 편지였는데 부당하게 벌 받으면서도 임금님께 충성을 다한 이유를 설명하신 내용이었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번역문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 땅을 침략하려 합니다. 제가 제독복을 입든 백의 유배복을 입든 제 책임은 변함없습니다.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순신 장군님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셨어요. 높은 인품과 강한 의지를 지닌 분이셨어요.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민지님께서 낮게 속삭이시듯 말씀하셨어요. 명량해전 전 장군님이 다시 수군을 지휘하게 소환되셨을 때 함선이 겨우 12척뿐이었죠. 해군이 거의 전멸된 상태였으니까요. 임금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래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물으셨대요. 장군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 제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민지님께서 또 미소 지으셨어요. 나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나이다. 단 몇 마디로 그 용기와 결의를 보여주셨죠. 그날 오후 박물관을 나설 때 저는 머릿속이 온통 새 깨달음으로 어지러웠어요. 명량해전은 단순한 함선 전투와 물살 싸움이 아니었어요. 용기, 충성, 그리고 정보 전쟁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불가능해 보일 때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파리로 돌아온 저의 가슴에는 영감이 불타올랐어요. 컨퍼런스 센터에 발을 디딘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프랑스 해군 전략 세미나는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100명이 넘는 해군 장교와 군사 전문가분들이 자리하셨고 제복 위로 반짝이는 메달과 배지가 눈에 띄었죠. 앞줄에서 리처드 밀러 제독님도 뵐 수 있었어요. 저는 주최 측에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발표해도 되겠냐고 여쭤봤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시면서도 역사가가 군사 전문가들에게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 싶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노트북을 설치할 때 손이 살짝 떨리긴 했지만 긴장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차례가 되어 저는 인사를 건넸어요. 지난주 저희는 이순신 제독님 함선 12척이 적선 133척을 물리친 시뮬레이션을 보았죠.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원문 자료를 연구하며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니 제가 울돌목에서 직접 촬영한 소용돌이 치는 조류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500년 전 제독님께서 보셨던 모습입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죠. 그 다음 판옥선 설계도면을 보여드리며 이 함선들이 한국 해역에 특화되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설명드렸어요. 이어서 이순신 제독님의 정보망 운영 방식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셨던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인공지능 전투 프로그램은 속도, 거리, 발사 각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자연의 리듬이나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진 못합니다. 제독님께서는 바다를 아는 것을 넘어 바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숨결을 느끼시며 싸우셨습니다. 저는 청중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진지한 표정들이었죠. 가장 앞선 AI 해전 모듈조차도 제독님의 직관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읽는다는 게 무엇인지 컴퓨터는 계산할 수 없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어요. 곧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밀러 제독님이셨어요. 저는 40년간 해군 전술을 연구해왔습니다. 깊은 목소리로 제독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저는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 전투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입니다. 기계와 무기를 넘어선 전쟁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제동님께서 청중을 향해 몸을 돌리셨어요. 톰슨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기술 너머를 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인간의 마음을 모두 읽은 제동님 같은 지도자의 지혜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장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박수를 보내셨어요. 일본 제독 한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 제독님을 역대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분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오늘야 비로소 그분이 자연세계와 전술을 얼마나 깊이 연결하셨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많은 분이 제게 질문을 던지며 의견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떠난 후 밀러 제독님께서 마지막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박사님의 연구가 제 현대 해군 전략관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제독님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술팀과 함께 일해 보시겠습니까? 역사와 전쟁의 인간적 요소를 아우르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영광입니다라고 답했어요. 짐을 챙기며 노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제 여정은 놀라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시작했지만 훨씬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과학과 자연, 인간을 어떻게 하나로 엮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한 분만 더 만나야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제동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 도와주실 분 말입니다. 다음 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곱슬머리에 회색이 섞인 키 큰 남성분이 다가오셨죠. 군복 대신 검은 스웨터를 입고 계셔서 더욱 눈에 띄었어요. 톰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드미트리 우드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시며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AI 윤리 연구자이고 지난주 해전 시뮬레이션을 만든 팀과 함께 일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명량 해협 전술이 현대 함대를 이긴다는 시뮬레이션을 만든 분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박사님 발표가 무척 흥미로웠어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국에서 발견하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리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우리 AI 모델에 뭔가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동님께서 아신 무언가를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요. 시뮬레이션은 전술이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줬지만 왜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노트를 꺼내 울돌목에서 적은 메모와 발견한 문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순신 제독님은 해군 전술만 아신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세 가지를 깊이 이해하셨죠. 자연, 기술, 그리고 사람입니다. 드미트리는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람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AI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다루는지요. 저는 노트를 넘기다가 찾은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제동님 개인 일기에는 장병들을 얼마나 챙기셨는지 자주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말했죠. 모두의 이름을 다 외우셨고 보급이 부족할 때도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셨다고 해요. 두렵고 추운, 배고픈 병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드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어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AI는 함선의 이동 경로나 대포 발사 각도를 계산하지만 두려움이나 용기 같은 인간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그 점이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제동님이 유배에서 돌아와 다시 해군을 지휘하실 때 병사들 대부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2척만으로 거대한 적군 함대를 상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동님은 용기와 확신을 담아 말씀하셨고 그 덕에 병사들은 마치 확정된 죽음처럼 보이는 전투에도 기꺼이 따랐어요. 드미트리는 자신의 노트에 뭔가 적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리더십이군요.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드미트리는 인간의 가치와 윤리를 이해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공유했죠. 저녁이 다가오자 드미트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군사 시스템에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쟁이 크죠. 컴퓨터가 사람보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니까 전투 결정을 모두 AI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제가 물었어요. 제동님께서 변하는 조류를 읽는 방식이나 병사들에게 정확히 어떤 말이 용기를 주는지를 아셨던 그 능력을요? 드미트리는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려는 AI를 만들기보다 인간과 함께 작동하며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되 인간의 지혜와 윤리를 중심에 두는 AI를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카페를 나설 때 드미트리는 따뜻하게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이순신 제독 연구가 AI 윤리 분야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계산력과 인간의 지혜, 직관, 도덕적 이해를 결합하는 방법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묘한 연결을 느꼈어요. 500년 전 조선의 제독님부터 오늘과 내일의 AI 시스템까지 이순신 제독님의 지혜는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기술과 자연, 인간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이해하는 데 있었던 거죠. 호텔 방에 들어와 책상에 앉아 노트를 마지막으로 열었어요. 세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교훈 기술, 자연, 그리고 인간의 균형. 이것이 제 새 연구 논문의 제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역사 얘기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지혜가 어떻게 다가올 도전에 우리를 안내할지에 관한 이야기죠. 노트를 덮고 파리 야경을 바라보면서 제독님과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